안녕하십니까. 스킨다 피부과 이경열입니다. 오늘은 저희 오프스 알마의 신작 RF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알마 RF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 헤르츠 주파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40.68이라는 다른 회사에서는 쓰지 않는 주파수대를 쓰고 있는 고주파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고주파라는 것이 결국 의료용에 쓸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 그래서 직류전기와 다르게 교류전기를 쓴다는 것부터 일단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교류전기 중에서도 주파수대가 조금 높은 주파수를 가진 고주파를 써야 인체에 안전하다. 그 이유는 고주파수여야지만 이 중위점, 음극도 아니고 양극도 아닌 그 뉴트럴 포지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기 손상에 이 취약한 조직들, 예를 들어서 뭐 신경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가 60Hz인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신체에 데미지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통 최소한 200kHz부터,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고주파는 메가헤르츠 단위로 쓰는 이유는 저 중위점이 많이 발생해서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알마 RF를 40.68이라는 것을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꼭 써봐야 된다, 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그동안 저희가 주로 시장에 깔려있던 장비들은 보통 2MHz 혹은 뭐 1MHz, 뭐 조금 모노폴라 같은 경우 4MHz도 있었죠. 그렇지만 40MHz라는 것은 갭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떤 RF 장비들을 만들었던 회사들의 주장은 사실 고주파의 어떤 헤르츠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야기한 게 없죠. 헤르츠가 중요하다, 혹은 헤르츠별로 어떤 임상적인 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2MHz 혹은 4MHz와 40MHz가 임상적 효과가 차이가 없다면, 3800만 Hz가 차이가 나는데 임상 효과가 차이가 없다면 2MHz와 60Hz도 차이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고주파 장비다라고 말할 거면 굳이 왜 2MHz를 쓰겠습니까? 가정용 60Hz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데미지가 많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주파의 영역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주파의 어떤 주파수에 따라서 당연히 임상적인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불과 1MHz, 2MHz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밖의 영역대의 고주파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회사 제품이지만 써마지 같은 것들이 그동안 나름의 시장을, 독보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 저는 그 주파수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7메가에 가까운 조금은 동떨어진 주파수였기 때문에 단순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달랐기 때문에 그 시장에 따라 형성된 거고요. 그렇다면 40MHz는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주로 쓰던 뭐 시크릿이나 E 플러스 같은 요런 흔히 많이 쓰던 고주파, 그리고 같이 우리가 시장에 있었지만 괜히 동떨어졌던 써마지, 이 차이는 결국 주파수의 차이였다는 거죠. 악센트 프라임이나 뭐 오프스 같은 경우는 40.68, 가장 동떨어진,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고주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스 플라즈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레가또라고 알고 있었던 장비의 어떤 신 버전인데요. 주로 제가 오프스에서 가치를 가장 많이 부여하는 것은 역시 픽셀 RF 핸드피스입니다. 근데 이 장비의 이름에서부터 조금은 그간에 우리가 이 장비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이 장비 이름이 플라즈마였다는 거죠. 플라즈마 RF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플라즈마와 RF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런데 마치 눈에 보이는 거는 플라즈마에서 생성되는 그런 빛들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치료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발자라면 당연히 그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비가 마치 플라즈마 장비인 것처럼 알려져 있죠. 실제로 플라즈마는 전기가, 고주파가 피부를 들어가는 순간 그 과정에서 보이는 경로에서의 어떤 현상일 뿐이지, 플라즈마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어떤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장비를 보면요. 실제로 이 장비는 고주파 장비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랙셔널 델리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총으로 비유하자면, 이 목표물을 맞추는 건 총알이죠. 근데 총알이 나가기 전에 총과 총알이 나가는 경로 사이에 불이 발생하는 것처럼
플라즈마는 그런 현상인 거거든요. 고주파를 우리가 피부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 펄세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컨티뉴어스 타입이라는 거는 레이저랑 똑같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방전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벌스트 같은 경우는 끊어져서 나가는 건데 주로 봅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패턴을 쓰고요. 펄스드라는 것은 좀 짧게 끊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니들 RF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바이폴러 RF도 대부분 펄스 타입이죠. 혹은 이 뭐 악센트라든가 이 3DB나 이런 식으로 약간 러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타입은 컨티뉴어스 타입을 쓰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오프스, 픽셀 RF는 컨티뉴어스 방전을 하고요. 델리버리 패턴은 프랙셔널 타입입니다. 그리고 헤르츠가 40.68MHz라는 거죠. 제가 이 장비를 처음 쓰면서 지금까지도 사실 한 가지 그동안의 어떤 사용 방법에서는 좀 벗어난 게 있었는데요. 이걸 처음에 제가 이 장비 처음 도입할 때는 업체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플라즈마를 많이 행성하는 방식으로, 스파크를 많이 튀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페이스 데미지를 좀 유도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프랙셔널 레이저를 쓰는 것처럼요. 근데 제가 필요했던 거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스파크를 오히려 만들지 않는 식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 메가헤르츠 40.68MHz가 가지는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에이서마 이펙트에서 비열적 반응을 통한 티슈 재생, 조직 재생 효과가 저는 크다고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데미지는 좀 줄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레이저가 됐건 프랙셔널 레이저 RF가 됐건 이니셜에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에너지를 델리버리 하고 나면 약간의 다운타임이 오고, 보통은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오는 건데요. 이 다운타임이 얼마나 깊으냐, 또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그거는 장비마다 패턴이 다른 거예요. 어떤 장비는 다운타임 거의 없이 리제너레이션만 날 수도 있고, 어떤 장비는 다운타임 굉장히 크고, 뭐 리제너레이션도 비슷하거나 더 클 수도 있고 혹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장비 패턴마다 우리가 써야 하는 방식이,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데, 저는 이 장비를 통해서 가능하면 서페이스 데미지를 적게 줌으로써 해서 다운타임을 좀 줄였고요. 대신에 에너지를 천천히 많이 전달하면서 리제너레이션을 많이 올린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색은 최소한으로, 대신에 파란색은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비를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핸드피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역시 픽셀 타입이고요. 이 RF는 계속 지속적으로 방전이 되는데, 피부를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멀티니들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물론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표면을 지나면서 방전되는 형식이죠. 또 많이 쓰는 거는 요 아이스팩 팁을 씁니다. 아이스팩 팁을 많이 쓰고요. 아이스팩 팁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아이스팩 팁 라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쓰진 않아요, 잘. 왜냐면 이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많이 생기거든요. 요 스파크 팁, 예. 이거는 주로 이제 메카니카 필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다이아몬드 필 이런 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뭐 파우더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거는 스파크를 이용해서 메카니컬 필링을 하는데, 당연히 RF로 만드는 스파크이기 때문에 RF 효과가 추가적으로 가죠. 그리고 40.68에서 제가 가장 주의 있게 보는 거는 안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인플라마토리 아크네가 있을 때 이 메카니컬 필을 하면서 또 항염 효과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옵션들을 제가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 쓰느냐, 저는 이거를 로자세아 환자에 많이 씁니다. 주사 환자, 그게 텔랑제타틱 타입이건 퍼스출라 타입이건, 물론 다일레이저도 쓰지만 다일레이저 전에 이 레가또 혹은 모프스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RF랑 다일레이저는 되게 이 상호작용이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같이 쓰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그게 로자세아 환자건, 주사 환자건, 기미 환자건, 우리가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을 유지 치료를 할 때, 유지 치료에서 이 텀을 가장 길게 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오래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때 효과도 물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유지되느냐, 그래서 인터벌을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 로자세아 환자나 기미 환자나 이런 분들이 초반에 좀 많이 좋아지고 나면 인터벌을 가능하면 벌리려고 할 때 사실은 RF가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예전에는 다른 타입의 RF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40.68, 그러니까 요 메가헤르츠가 높은 요 RF가
특히 유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써마지를 쓸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써마지를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메가헤르츠가 좀 높은데도 그래도 이 오퍼레이셔널 코스트라든가 이런 것이 좀 리즈너블한 장비, 여러 가지 염증성 반응에 어떤 메인테너스 치료로 쓸 수 있는 합리적인 장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아까는 약간 퍼스출라 타입이었고, 이거는 이제 에리스레마토 탈랭제타 T 타입, 혹은 또 리액티브한 페셜 플러싱이죠. 이런 분도 이런 분은 사실은 뭐 다이레저만 쏜도 해결이 안 되죠. 결국은 이런 분들은 이 더말 매트릭스에서의 반응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를 좀 눌러주는 거, 약간의 항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고주파를 굉장히 주요한 치료로 많이 봅니다. 색소 치료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선 데미지가 익스텐시브하게 왔을 때 단순히 색소만 있지 않죠. 이 더말 스트럭처나 이런 거 다 깨져 있고, 전체적으로 뭐 이 포토 데미지가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색소 치료만 가지고는 사실은 치료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 중에서 결국 레이저도 빛이니까요. 빛 때문에 생긴 여러 현상들을 빛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들, 그런 것들 때문에 치료가 되지도 않고, 혹은 되더라도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학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라이트와 이 라이트 베이스 디바이스랑 이 RF 베이스 디바이스를 같이 컴바인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특히 기미 환자에서, 아까 로자세아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기미 환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이저 토닝을 하건 뭘 하건 초기에 좋아지게 만들면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죠. 당장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기미는 아무것도 안 하면 재발할 건데, 그럼 이 사람을 매주 치료를 10년을 갈 거냐? 그것도 힘들지만 가더라도 결국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데미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데미지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려면 유지 치료라는 개념의 치료가 필요한데, 그때 RF가 효과적이고, 어떤 RF가 주요하냐? 다양한 RF를 제가 써봤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뭐 코스트라든가 환자 불편감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픽셀 RF가 저는 유효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역시 기미 환자인데, 우리가 좋아지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유지하기 위한 거. 기미 환자를 롱텀하게 끌고 갈 때 레이저 토닝만 갖고 안 되죠. 레이저 토닝만 갖고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레이저 토닝의 부작용이랄까, 혹은 부족한 면이랄까,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RF. 그래서 저는 주로 이 롱텀하게 메인테너스 피리어드로 갔을 때는 RF를 비중을 더 많이 둡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은 좀 재밌는 환자인데, 다음 슬라이드 먼저 주실까요? 이거 말고. 이분은 원래 제 예전에 치료했던 환자예요. 한 6개월, 1년쯤 치료해서 이제 눈가 쪽에 기미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분이 좋아져서 다른 병원에 갔죠. 그래서 다시 악화돼서 온 환자입니다. 다시 전 슬라이드 볼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분을 치료한 거는 결국 사실은 레이저 토닝 물론 했지만, 레이저 토닝과 베이스로 같이 컴바인 된 거는 유니라지 RF였어요. 유니라지 RF와 이 피코웨이라지 유졸브, 이걸 같이 컴바인해서 한 2주 간격으로 치료를 해서, 그러니까 레이저 토닝만 갖고 안 되는 환자인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레이저 토닝 하다가 다시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 환자를 다시 2주 간격으로 그렇게 RF랑 컴바인해서 치료했을 때 다시 좋아진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이렇게 됐으면 이제 간격을 다시 한 달로 가야죠. 이렇게 처음에 치료했던 거고, 이제부터 이제 시술을 장면 가볍게 보여드릴 건데요. 염증이 좀 많이 깔려 있는 분들, 항염 치료 효과가 있어서 사실 RF 굉장히 유효하고, 헤르츠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게 바이브레이션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염증을 빠르게 소실시키는 효과가 큽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아트로픽 타입은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못 쓰게 되는 이유가, 팁 자국이 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스파크가 튀면서 뻔을 입는 거, 그런 거거든요. 이제 시술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시술할 때 한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움직일 때만 샷이 나가, 멈췄을 때는 샷을 놓고요. 트리거가 있으니까 트리거를 움직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팁은 클로즈 컨택 하는 게 좋아요. 이 전기가 흐르는 소리, 지직거리는 소리가 안 날수록 저는 사실은 더 많은 전하가 이 피부로 투여됐다고 보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이거를 띄워서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이 플라즈마를 많이 형성하라고 사실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정반대로 시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프랙셔널 RF라면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에피더미스의 어떤 조직을 좀 덜어내야 된다, 프랙셔널하게 리무벌 해야 된다는 식의 프랙셔널 레이저처럼 접근한다면 플라즈마를 만들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필요한 건 그런 효과는 아니거든요. 리제너레이션을 많이 유발해주고 싶기 때문에 가능한 플라즈마 형성되죠.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게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때, 특히 방향이 바뀔 때,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역방향으로 틀 때 계속 에너지가 전달되면 여기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그리고 다음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트리거를 해주면 그런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좀 익숙해지면 사실 이렇게 계속 샷을 하면서 방향을 바꿔도 스파크를 덜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클로즈 컨택하고 움직일 때마다 쏘시면 돼요. 이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 트리거가 하는 거랑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빛이 들어올 때만 혹시 이 RF가 전달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트리거를 누르는 순간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트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일 때,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때는 손을 띈다, 이것만 명심하셔도 뭐 줄을 만들다거나 원치 않은 뻔을 입히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거의 뭐 발생하지 않죠. 시술을 할 때만 움직이는 거죠. 한쪽으로 움직일 때만, 방향을 바꿀 때는 놔준다는 거죠. 양쪽으로 하셔도 되고 한쪽으로만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시술을 저는 주로 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마는 당연히 좀 에너지를 낮춰야겠죠. 소프트 티슈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마는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헤어라인 이런 데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팁이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크가 스파크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여기를 하려고 시술하다가 뻔을 입히느니 그냥 이런 데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코는 이제 조직이 RF에 되게 레지스턴트한 조직이거든요. 이런 거는 스태킹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도, 혹은 약간의 뻔이 발생해도 힐링이 잘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RF가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리피스 부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입 주변이라든가 눈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눈 주변은 조직이 특히 얇으니까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이 정도로 기본 치료를 하고요. 추가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아이스픽 팁인데, 너무 뜨거우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있는 부위에 클로즈 컨택을 하고, 괜찮으세요? 네. 이건 이제 펄스 타입으로 하는 거죠. 컨티뉴어스 타입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써마지 치료하듯이, 쿨링은 없지만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팁을 잘 써서 시간을 좀 충분히 들여서 얼굴 전체 치료를 열심히 한다면 사실 써마지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이 아이스픽 팁을 너무 컨택을 약하게 하면 뻔히 심하게 올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스카를 몇 번 만들었었거든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만디블 라인에 걸쳐 있는 건 좀 당겨서 위쪽으로 해서 해주시면 안전하고요.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요. 어찌됐건 저는 컨택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건 RF로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플라즈마로 치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코메돈이 많이 있는 분이다. 이게 저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언루핑을 위한 거니까 RF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치료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세게 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그래서 만약에 코메돈이 많이 있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한 두세 번 정도 패스를 해주면 언루핑이 많이 되고요. 코메돈도 많고 염증성 병변도 많다 그러면 이렇게 필링을 해준 다음에 아까 보셨던 아이스픽 타입으로 퍼스츄에 한 번 더 그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이 오프스는 저는 이 피부과 의사들의 기본 RF 장비로 활용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염증성 병변들의 보조 치료로 쓸 수 있고요. 또 색소 치료라든가 이런데 역시 보조 치료로 병합 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고요. 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메가헤르츠가 그동안 우리가 쓰던 거하고 완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의사들이 개인적으로는요, 이걸 경험을 많이 해봐야 앞으로 우리가 RF 치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사들이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타입의 RF 장비를 피부과 의사들이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